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끌어들여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SNS에 퍼뜨려 돈을 벌어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운영자가 검거되고 그 방에 들어가 성착취물을 공유한 인원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잠시 후 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용어 그리고 법적인 처벌 규정 등 팩트체크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 N번방과 유사한 더 악랄했다고도 하는데 박사방 운영자의 얼굴과 신원이 공개됐죠? 네, 지난 25일 영상으로 얼굴과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 직접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네. 예, 지난 20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여성의 성착취물,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 유포한 사건인 일명 N번방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는데요.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그 많은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했던, 배포했던 25살의 청년 조주빈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네. 경찰에 앞서서 한 방송사에서 먼저 공개해서 잠시 논란이 있긴 했는데 하루 전날 네. SBS에서 공개했죠. 네네. 국가기관도 공식적으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한 겁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첫 공개 사례인데요. 네. 성폭력 처벌법 25조를 적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이 N번방을 운영했던 갓갓, 왓치맨, 박사 등 이런 이들을 기존 특정 강력범죄 처벌법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특정 강력범죄를 살인, 강간, 강도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해서 이는 특정 강력범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붙잡힌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거고 네. 그런데 이 조주빈을 포함해서 이미 검거된 왓치맨 전모 씨라고 하던데요. 네네. 이 사람을 포함해서 아직 지금 추적 중인 각각 이런 운영자들을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네. 그러니까 요거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게 네. 더 네. 그 양형이 높은가 보죠? 네. 그러면 신상 공개도 쉽게 할 수 있고 네. 예. 그 양형 기준도 높아지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적용이 일단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텔레그램이 이번처럼 이렇게 또 예전에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또 이렇게 화제가 된 게 드문데 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 텔레그램 사실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 N번방? 그건 뭐지? 이런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낯선 용어들인데 네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그 텔레그램은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데요. 흔히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4년에 카카오톡 사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거나 네. 이걸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유명해졌고요. 근데 이후에 이게 좀 다른 용도로 이번처럼 쓰인 건데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그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한 방을 부르는 말인데요. 네. 처음에 방을 만들 때 1번 방을 만들고 이 영상물을 공유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걸 없애버립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2번 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총 8개의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폭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방을 없애는 걸. 네네. 예. 그러니까 1번 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이제 너무 예, 좀 퍼지면 네. 폭파시키고 네, 네. 또 2번 방 만들어서 그렇죠. 또 하다가 네, 또 네. 폭파시키고 네. 그래서 계속 이 방이 늘어나니까 그걸 네. N번 네, 네. 방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네. 8개까지 만들어졌고요. 네. 요 당시 운영자는 갓갓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지금 구분해야 될 것이 네. 이른바 통칭해서 N번방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 N번방하고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다른 거라면서요. 네, 다른 겁니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 성범죄에는 모두 3명의 주범이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각각 왓치맨 박사라는 닉네임을 썼고요. 이 각각이 처음에 좀 유명해진 최초로 이제 개설했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의 방을 N번방을 만들고 텔레그램 탈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왓치맨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이 방을 운영했는데 이미 검거되어 있습니다. 38세 전모 씨로 알려졌고요. 근데 이 방으로 검거된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이 고단방이라는 방을 운영했고요. 네. 왓치맨은 현재 다른 성범죄로 구속이 됐고 각각은 경찰이 추적 중인데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왓치맨 본명 전모 씨는 이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그걸 또 게시한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고요. 지난 24일 징역 3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았는데 최근 N번방과 연관된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 N번방이 사라질 무렵에 박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조주빈이 나타나서 새로 박사방 운영했습니다. 최근 또 새로 알려진 것이 왓치맨이 이런 모든 거 플랫폼,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하는 그런 틀을 만든 사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좀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이 왓치맨은 자기가 별도로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걸 광고를 한 거죠. 텔레그램 어디로 들어가면 링크를 네. 거기다가 올렸다면서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그 링크를 받거나 방을 초대받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좀 쉽게 만들어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왓치맨이 총 전체 플랫폼 기획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왓치맨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떤 사실이 또 드러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참 범행 내용은 저희가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운 정도의 수위입니다. 네, 읽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수많은 그 관전자들이라고 하던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관전했다는 거, 봤다는 거, 보고 즐겼다는 거, 그것도 돈을 내고 참 믿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이 운영자들 외에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이런 아동들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가입한 사람들, 이 가입자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자. 그리고 이 사람들도 공범으로 처벌하자. 이런 청원이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네.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관전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봤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네. 확실한 처벌은 그 본 사람들이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으면 가능합니다. 즉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스트리밍으로 관람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해서 소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만 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1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전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아동 청소년물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약한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네. 그 양형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왓치맨이 어느 사이트에 링크 텔레그램 그 어떤 방에 N번방에 대한 링크를 올려서 그것을 클릭해서 타고 들어간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처벌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거군요. 네, 실제로 과거 사례도 있는데요. 2016년 100만 가입자라고 그러니까 유명했던 소라넷 음란 사이트죠. 그때도 회원 가입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시청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번 사건에서도 확실하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텔레그램은 시스템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그래서 바로 삭제하더라도 일단 다운로드한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N번방 박사방을 들어가려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거나 초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거 뭐가 있는지 알고 들어간 경우죠. 그러니까 범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범죄 의사가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선불로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더더욱 의사가 있다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텔레그램이 이 영상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내 휴대폰에 그게 저장이 돼요. 네네. 그러면 이것을 음란물을 소지했다. 그렇죠. 아동 성착취물을 네네. 소지했다라는 혐의로도 네. 법적인 다툼이 있겠지만 네네. 볼 수 있지 않느냐 네네. 이런 분석이셨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관전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 이건 가능한 건가요? 예, 현재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불가능하다. 네. 일단 여론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대부분 네, 다 폭발적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범죄의 경우에 뭐 살인, 강간, 강도 이런 경우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유 및 관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정도의 형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중범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 방지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또 피해자의 인권을 남용하지 않는 걸 고려하라고 명시해뒀습니다. 네. 역시 매우 중대한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예, 그래서 처벌 대상은 관람자에서 소지자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텔레그램 엠번방 관람만 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또 그게 증명이 된다면 아마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소지했던 경우만 확인이 된다면 검찰이나 경찰, 사법 등 사법기관의 결단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사실은 들어가서 봤는데 예. 이 소지죄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소지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내 휴대폰을 열어서 그동안 다운받은 그 음란 영상물들 이런 것을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심코 다운됐을 영상을 삭제해버리면 그나마 이 소지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예, 뭐 다운로드 아마 받은 영상들을 이미 다 삭제했을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그 텔레그램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문제인데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지우고 싶겠죠. 아마 싹 지우고 싶을 텐데 네. 텔레그램의 보안 특성상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처음에 그 뭐 박사나 이런 개설자들도 이게 안전한 거래와 공유가 좋다 이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거꾸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네. 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미국 CIA나 FBI 수준에서는 아마 삭제가 가능할 정도다. 그 정도 보안 수위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 텔레그램 남긴 기록을 삭제해준다는 업체도 등장했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실제로 지금 텔레그램 이 엠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그러면 텔레그램 상에서 이런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방이 없어졌느냐. 네. 그렇지 않다고 해요. 네. 물론 예전보다 그 숫자는 좀 줄었지만 네. 지금도 보고 있는 그 분들끼리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국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불가능하다. 네. 이거 미국 FBI 수준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어려울 거니 네. 걱정하지 말고 보자. 이런 얘기들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지금 송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반대로 예. 그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한 영상은 절대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어떤 이런 영상을 공유하고 한 그 범죄의 빌미가 붙잡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거네요. 네, 흔적을 싹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자기 폰에 남아있는 흔적은 지울 수 있지만 네.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흔적은 지울 수 없는 거죠. 글쎄요, 이거 뭐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보도들을 보면요. 이 통칭 텔레그램 엠번방의 그 관전자라고 하잖아요. 관람자 수가 26만 명이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숫자는 26만 명이 맞는 겁니까? 일단 26만 명이라는 숫자는 엠번방, 고단방, 박사방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된 방이 더 있는데요. 네. 총 60개가 넘는데 60개가 넘어요. 네.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생방들이 몇 개 살아 있습니다. 네. 네. 이 해당 방에 들어간 인원을 단순해서 다 합친 숫자고요. 네. 뭐 실제로 여러 방에 들어가서 중복이 되거나 뭐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여러 사람이 이제 뭐 학생들이 학생 표현이 그렇지만 개를 하듯이 뭐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그렇죠. 뭐 고등학생이나 용돈을 모아서 그렇죠. 여러 명이 한 계정을 쓸 수 있어서 더 네.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우선 정확한 숫자는 조사가 끝나봐야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현재 경찰 추산은 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만 명. 예, 처벌이 가능한 수준을 지금. 예. 네. 이 가운데 제작, 유포,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는 모두 적발에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잠시 얘기 나누다가 다른 얘기로 넘어갔었는데
그 SNS에 계속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에 텔레그램 N번방이 문제가 되니까 나는 사실 우연히 실수로 들어갔다. 네. 나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링크 눌렀더니 그냥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본인의 신분을 이렇게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그렇죠. 자기는 뭐 실수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우연은 불가능하다. 네네. 일단 그 해당 N번방에 들어가려면 영상물을 보려면 텔레그램 가입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쳐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 가입자로부터 초대를 받거나. 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예, 그게 비밀방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알아야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무슨 방인지 사실 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영상을 공유해서 볼 수 있는 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료인 방은 대부분 맛보기라고 해서 뭐 이렇게 슬쩍 비춰주는 정도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유료방으로 유인을 했는데 유료방의 경우에는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의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현금이나 계좌 이체가 아니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다는 게 우연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네. 이건 우연은 좀 말이 안 되는 네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앞서 언급하신 소란의 사건도 있었고, 하여튼 디지털 이 성범죄가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양형이에요. 네네.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따라서 법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 좀 네. 따라가는 너무 지금 뒤처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반대 좀 걱정하는 측에서는 우선 이 30대가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젊은 층이. 네, 그 20, 30대의 부모들 중에 이제 좀 유력한 분들이 네. 이런 그 과정, 수사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할 거고 감추려고 할 것이고 뭐 여러 힘을 동원해서 또 아까 말씀대로 이제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네. 사실 이렇게 소득이 높은 층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아무래도 유력할 경우가 확률이 높아서 이 수사나 재판관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려고 할 거로 보이고요. 실제로 성범죄 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성범죄는 그 판결이 완전히 바뀐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네. 이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아서 네. 흔히 얘기하는 전관예우를 쓰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 뒤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부의 좀 판단도 좀 이렇게 엄격한 거를 더해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주도하고 참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신상 공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이게 반짝였다가 사그라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심을 꾸준히 지켜보시고 사실 재판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법부의 판단도 네. 막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좀 꾸준히 지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선거 얘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이제 선거가 뭐 보름 남짓 앞으로 네. 다가왔는데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고 투표장 가면 투표 못한다. 네. 선관위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은 아닌데요. 사실이 그렇게 아니에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선관위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이 내용이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마스크 안 쓰고 가면 투표 못 하는 거예요. 네,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네. 언론도 그렇게 많이 보도를 했고. 네.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 사실 투표를 못하게 하는 위헌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죠.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했는데 네. 선관위의 답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장에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 권고의 차원이다. 이렇게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표소 운영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선관위는 투표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는 선거인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지
혹은 또 별도의 기표소를 운영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투표장 내에서는 마스크, 위생장갑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건 뭐 선거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네. 선거 사무원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또 각 정당들의 그 비례정당 문제로 인해서 좀 정치 혐오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투표율이 낮아질 텐데 4월 15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 나의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은 김예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다둥이 아빠, 50대 초반의 강신웅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강신웅님은 전국 안경원을 다니세요. 안경원을 가면 이 시력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죠. 네. 그 장비나 혹은 뭐 안경 렌즈를 가공하는 장비 등 광학기기를 공급하고 또 기술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거래처가 전국 안경원이다 보니까요.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전국 곳곳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먼저 강신웅님의 본인 소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신대방동에 살고 있는 강신웅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회원동 쪽에 있고 광학기기 회사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안경원이에요.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20년 가까이 됐어요. 네, 광학기기를 취급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강 부장님이시네요. 네, 부장님. 네, 강신웅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다둥이 아빠세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3명을 두고 계신데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또 둘째가 중학교 2학년, 또 막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아이들과 예기치 못한 일로 전쟁을 치르고 계시다고 해요. 어떤 고민인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그 방학 아닌 방학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방 안에만 계속 있게 되고 심지어는 학원 같은 경우도 오지 말라.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고 엄마랑 실갱이를 하고 있고 그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엄마도 힘들고 엄마랑 아이와의 그 전쟁 아닌 전쟁이 있어요. 네. 방학 아닌 방학. 네. 방학 아닌 방학에 따른 전쟁 아닌 전쟁. 네, 엄마와 아이가. 아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뭐, 애들 사실 학교에서도 오지 말라. 학원에서도 오지 말라. 요즘 애들 갈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결국은 뭐 합니까?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죠. 네. 참 그거 저는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꼴을 안 보니까 차라리 나은데 집에 계신 어머니들 정말 힘드시죠. 네, 네. 맞습니다. 또 한편 강신우님은 저희 YTN 라디오의 애청치자이신데요. 전국의 안경점들을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마다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라디오를 즐겨 듣고 계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즐겨 듣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YTN 라디오에 입문하셨는지 들어보시죠. 그 YTN이 사실은 여기 남대문 쪽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라디오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좀 들으면서 시간이 지났다가 한 번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었는데 2시부터 생생경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들을 막 이렇게 푸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덜컥 답을 보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책을 하나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재미가 좀 솔솔 있었지 사실. 네. 퀴즈 풀고 선물 받는 쏠쏠한 재미. 네. 그렇게 저희 네. 애청지자가. 그러셨군요. 또 원래는 강신웅 님이 M사의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냥 MBC라고 하세요. 그래?
네, 맞습니다. MBC의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개그맨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주로 애청치하셨는데 네. 이제 듣다 보니까 시사 정보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찾아 듣기 시작했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물을 받으면서 네. 진정한 애청치자로 자리매김하셨는데요. 또한 강신영 님이 저희 YTN 라디오에 느끼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들어보시죠. 앵커분이라고 그럴까 진행자들이 좀 독특하다고 그럴까 신선함들이 있었어요.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서 시사를 다루면서도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K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좋은 정보들을 주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간다고 그럴까 YTN은 그런 점에서 있어서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K사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네, 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K사는 같은 시사 채널이지만 좀 딱딱하고 재미가 좀 덜하셨나 봐요. 근데 YTN 라디오는 뉴스 시사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들이 참 신선하고 독특하고 재미있게 전해주더라. 그래서 YTN 라디오 매력에 빠지셨군요. 맞습니다. 이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트렌디하다. 네, 트렌디한 이 진행. 그런 매력에 저희 방송을 애청치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또 강신영님은 YTN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아쉬운 점도 갖고 계셨는데요. 어떤 건지 들어보시죠. 저희가 사실은 수도권 위주로 다니는데 최근에는 안성을 갔다 왔거든요. 조금 외곽에 이제 나가게 되면 안 들리더라고요. 청취 영역대가 벗어나는 것도 좀 있고 그런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기지국이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멘트도 뭐 뉴스는 YTN 그러는데 YTN 무궁 발전하기를 원하고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 기술팀장님이 다녀가셨어요. 듣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성에 갔더니 YTN 라디오가 안 들리더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청취 권역, 기지국, 설비 이런 것들을 좀 손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애청자 맞으시네요. 저희가 청취 권역이 조금 좁아요. 타사에 비해서 허가 자체를 저희가 그렇게 받아서 그래서 YTN 라디오로 계속 듣고 싶은데 차 타고 조금 이동하다 보면은 다른 방송이 나와버린다든가 아예 채널이 이렇게 혼선이 돼서 잘 안 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저희가 안 그래도 많이 애청자 여러분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건 장기적으로 당장 뭐 내일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0대 강 부장님, 강신웅님 만나봤는데요. 네, 저희 YTN 라디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김혜연 리포터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년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3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방송된 이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되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3월 10일 방송된 초대석입니다. 네, 3월 10일 방송된 초대석 어떤 내용이 눈에 띄셨어요? 이날 초대석의 주인공은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존 리 대표는 월가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펀드 매니저로 활동했고 대표적인 주식 투자 예찬론자 또는 전도사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초대석에서는 아이에게 돈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 등 주식 투자와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도 일부 다뤄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핵심은 주식 투자의 중요성 강조였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이 출연자의 그러한 주장을 2주에 걸쳐 방송으로 내보냈다는 것인데요. 진행자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렇게 2주 연속 내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경제 프로그램이고 주식 투자 얘기를 다루는 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경제 전반을 다룬 프로그램인 만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재테크나 주식 투자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시각에서 그것을 다루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상생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내세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상생을 표방하는 프로그램에서 주식 투자 예찬을 침이 마르도록 반복하는 내용을, 그것도 이례적으로 2회에 걸쳐 연이어 내보내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문제를 진단하는 다른 코너와 비교해보면 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코너가 있었을까요? 금요일에 방송되는 토론 아니고 수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에서 몇 주에 한 번씩 부동산을 소재로 수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진단했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비교 사례로 드는 것은 이 코너에서 출연자들과 진행자가 집 없는 서민 내지 실수요자의 눈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기준점은 이 프로그램이 표방한 상생이라는 가치와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3월 10일 초대석에서는 주식 투자 예찬과 그것을 통한 부자 되기에 주로 초점을 맞춘 탓에 상생이라는 가치와 어울리는 기준점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웠습니다. 네, 이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상생이라는 가치인데 이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다른 코너들과 비교했을 때 그 앞서 3월 10일에 방송된 초대석 코너는 다소 이례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좀 지적을 해주셨네요. 또 다른 모니터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이 표방한 상생이라는 가치와 부합하는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3월 12일 방송된 인터뷰가 그것인데요. 이날 출연자는 신명숙 희망연대노조 다산 콜센터 지부 지부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콜센터 집단 감염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인터뷰였는데요. 일할 때 상담사들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이유,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특유의 공간 배치 등 콜센터의 노동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현업 종사자의 목소리로 차분하게 제시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에 더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초래한 그와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 민간 위탁을 비롯한 잡다한 고용 형태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임을 드러낸 부분도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또 3월 18일에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이날 출연자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코로나19 검사비, 대형마트 등에서 발생한 생필품 싹쓸이 현상 등 미국 현지 분위기를 실감나게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총알 및 총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참으로 미국적인 모습을 소개한 부분도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경제 전문 프로그램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생생한 현장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링 의견 들어봤는데요. 김덕년 평가원이 오늘이 저희 방송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따끔한 충고들을 아끼지 않아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너무 후한 평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을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신 김덕년 시청자 평가원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3월 29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아서스 theme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nce in your life you find her, someone who turns your heart around, and next thing you know you're close.